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되는 소름 끼치는 꿈. 꿈속에 나는 풍산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는 시골에 살고 있었어. 그 나무가 특이해서 그런지 마을의 대부분이 무당, 퇴마사 등이 태어나고 자랐지. 어느 날 여자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어. 뭐 살인이 아닌 이상 큰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가 죽으면서 엄청난 원한을 남기고 간 거야. 이 여자는 가족들에게도 내팽개치고 좋아하던 남자에게도 배신당한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주는 마을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어. 해주가 어렵다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와중에 이 마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장님 여성 무당이 그 저주를 혼자서 해주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저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던 터라 해주한 그 무당한테 고맙다고 답례를 하겠다고 했지. 그 무당이 원하는 것은 돈도 집도 아닌 나를 원하는 거야. 신의 간택을 받은 자라나 뭐라나.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원하니까 난 겁이 나서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너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무조건 가라고 억지로 등 떠밀어서 그 무당이 사는 집에 가야만 했어.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가겠다고 자꾸 내가 찡찡거리니까 거기서 내 남자친구가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어. 근데 또 왠지 남자친구랑 가면 남자친구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너 가면 안 되고 너희 집에 있는 여성이라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남자친구의 새엄마가 자기랑 같이 가재. 새엄마는 남자친구랑 꽤 사이가 좋아. 좀 능글맞고 푼숙기가 있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다고 같이 가자고 한 다음에 그 무당집에 도착했어. 한옥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도착하고 나니까 뭔가 좀 위축됐는데 그 무당이 너무 친절한 거야. 진짜 집 이곳저곳 안내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난 무서워서 밥은 안 먹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 좀 시간이 지났나? 그 무당이 가만히 날 바라보다가 너 내 신딸 안 할래? 라고 권유를 하더라고. 난 무당될 생각은 1도 없었고 이 마을에서 떠나서 도시에서 돈 벌 생각이어서 저 무당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숨 쉬면서 넌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억지로 신을 떼어내려 하면 내가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난 왜 말로 협박하려고 화내고 막 억지로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 같이 온 남자친구 새엄마가 아무래도 자기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 같다면서 잠시 밖에 나가 있겠다고 나갔어. 근데 나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아니면 뭐에 홀려서 호기심을 못 버틴 건지 남자친구 새엄마가 방에 있는 인형에 손을 댄 거야. 그러자마자 갑자기 마을에 안개가 깔렸어.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진짜 한 치 앞이 잘 안 보일 지경으로 된 거야. 무당은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고 그 인형 만진 새엄마를 찾겠다고 움직였어. 근데 그 남자친구 새엄마가 인형을 만지자마자 도주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저주가 다시 깨어났다며 걱정하기 시작하고 마을에 있는 신통력 있는 무당들 몇이 갑자기 죽기 시작해버렸어. 일의 심각성 때문인지 다들 급하게 남자친구 새엄마를 찾아댔고 얼마 못 가서 산에 숨어있는 새엄마를 잡아왔어. 남자친구는 왜 갑자기 자기 엄마가 이런 일에 휘말렸는지 납득하지 못한 상태고 나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 무당들이 새엄마를 붙잡은 다음에 바로 마을 규모의 굿을 시작했어. 거의 뭐 잔치 수준으로 성대하더라고. 아줌마 목을 붙잡은 채로 모두 칼을 들고 춤추는데 그 장면이 너무 기괴해서 아직도 기억나. 다들 흰 자만 뜬 채로 번쩍거리며 뛰어다니고 아줌마는 자기가 죽을 거란 생각에 비명 지르면서 엄청 겁에 질린 모습이었거든. 거기서 장님 무당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얇고 긴 칼을 주면서 내가 해라 이러는 거야. 내가 네. 라고 대답하니까 어느새 무당들이 내 손을 잡고 끌어서 아줌마 앞에 데려다 둔 거야. 마치 내가 그 일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듯이 가만히 보기만 했어. 갑자기 아는 사람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패닉이었는데 그 순간 내 입에서 멋대로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왜 그랬느냐. 허락 없이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느냐. 용서는 없느니라. 내가 한 죄의 값을 그대로 뱉어내거라. 정확히 말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힘껏 아줌마의 목을 움켜잡았거든. 그때 남자친구가 울면서 막 빌어.
제발 엄마 살려달라고.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군 마지막에 돼지피를 사용하려고 살아있는 돼지가 있었는데 그걸 잡아서 목에 칼을 박아 넣고 굿이 끝났어. 마을의 안개는 거치고 아줌마는 기절하긴 했지만 죽진 않았지. 다른 무당들은 납득하지 못한 얼굴이기는 했지만 어찌어찌 해결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굿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무당 말고는 굿판 뒷정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또 남자친구가 멋대로 손을 댄 거야. 엄마 살려줬어 고맙다는 답례라고 뒷정리를 돕는데 거기서 나온 생선 대가리를 만진 거야. 생선 대가리는 음식물 쓰레기일 뿐인데 거기에 또 뭐가 들었는지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면서 요괴, 귀신 같은 게 나왔어. 복수할 게 없는데 무슨 복수냐 그러자 아직도 모르냐며 한창 마을에서 내 새엄마를 찾기 위해 나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너 대신해서 나선 내 친구. 산에서 내 새엄마를 찾고 도주시키려다가 무당에 칼 맞아 죽은 내 친구. 그 무당이 무당의 옷에 대가를 쥐고 있는 눈이 안 보이는 무당이라고 하자마자 남자친구는 완전 열받은 거야. 자기 친구를 죽이고 자기 엄마까지 협박한 사람이 그 장님 무당이었으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싶다고 하니까 대가로 신부를 받아야겠대. 그게 또 나였어. 남자친구는 당황하는데 이미 계약은 성립된 상황에 장님 무당집에 난리가 나서 물이 막 범람하고 신을 모셔둔 공간이 부서지고 마을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장님 무당은 곧바로 남자친구를 지목하면서 저놈을 잡아다 뗏목에 저놈의 옷을 태우고 뜨거운 물에 가라앉혀야 된다라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남자친구에게 영식을 깨웠다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일 때문에 남자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는 죽고 새엄마는 정신을 놓아버리고 가족은 풍비박산까지 일어난 마당이라 남자친구는 이제 악밖에 안 남은 거야. 남자친구는 자기 뒤에 붙어있는 귀신의 힘을 써서 마을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마을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해서 중간에 있는 내가 나서야 했지. 나보고 선택하라며 두 무리에서 억지로 날 몰아세웠어. 이제 무당의 힘도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나는 엄청 갈등했지. 좋아하는 남친이냐 마을의 존속이냐를 두고. 참고로 난 여기서 깼어. 거의 마지막쯤엔 아무래도 난 남자친구 편을 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잘생겼거든. 여하튼 이랬는데 이 굼국이 3일 전후로 엄청 아팠었거든. 그래서 군 개꿈인지 아니면 신병이었는진 몰라. 두 번째 이야기 공포학교. 그날은 오늘과 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아무도 없는 빈 교실. 칠판에는 휴교라 적혀 있었다. 누군가 적어둔 것일까? 하지만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도 경비도 없었다. 뒤돌아보니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가 보다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털이 곤두선 팔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었다. 아마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놀랐지 않았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괜스레 문 밖을 살짝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고 창문 역시 닫혀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교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창가에 앉았다. 천둥 번개와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었다. 비가 좀 그치면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책상에 엎드려 문 쪽을 바라봤다. 젖어있는 머리 때문에 찝찝했지만 딱히 닦을 만한 게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학교에는 운동부가 있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 날씨에는 돌아가기도 힘들고 이대로 젖어 있다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아 씻고 옷이나 갈아입을까 싶었다. 하지만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사용해도 될까 싶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폭우와 번개가 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뭐 상관없나 싶었기에 일단 일어나 체육복을 챙겨 샤워실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학교 문이 왜 열려 있었지? 혼자 의문에 빠진 채 계단을 내려가 보니 1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전 때문에 안 켜지는 줄 알았는데 2층만 그랬나 보다. 일단 선생님이 계시면 차라도 얻어 타볼까 싶은 마음에 서둘러 내려갔다. 1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교무실 쪽을 봤지만 불은 꺼져 있었다. 저기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불러봤다. 하지만 나무로 된 바닥이 내는 기분 나쁜 소리와 쏟아지는 빗소리 말고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무섭기는 했지만 이대로 찝찝하게 있기는 싫어.
나중에 혼나더라도 그때 가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가오는 공포를 무시하며 샤워실이 있는 복도 끝으로 뛰어갔다. 뛰는 소리가 소란스러웠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인지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고 그대로 샤워실로 서둘러 들어왔다. 일단 불은 제대로 켜졌다. 켜지는 불빛에 안심하며 일단 탈의실에서 일단 옷을 벗고 그대로 샤워실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기 위해서일까. 혼자서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며 억지로 즐거운 척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했다. 물을 잠그고 수증기가 끼어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뭔가 일렁이는 느낌이 드는 내가 비추고 있었다. 주변에 습기가 차서 그런가 싶어 손으로 거울을 닦아보았다. 하지만 거울에는 제대로 내가 비추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을 뒤로하고서 서둘러 샤워실을 나왔다. 탈의실에서 느껴지는 침묵을 무시하고서 빛이 되어 있던 타올 하나를 짚고서 서둘러 몸을 닦았다. 그리고 젖지 않는 속옷과 체육복을 입은 후 복도 쪽으로 얼굴만 빼꼼 내밀어 밖을 봤다. 여전히 지치지 않고 내리는 빗소리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분명 켜져 있어야 할 중앙 현관 쪽에 불이 꺼져 있었다. 누군가가 불을 껐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나는 아무도 보지도 인기척조차 듣지 못했다. 혹시 길이 엇갈린 것은 아닐까? 계세요? 아직 복도 쪽에 있다면 아마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한 빗소리뿐이었다. 뭐지? 몰려오는 공포감 쫓아내기 위함일까 혼잣말을 해버렸다. 일단 샤워실에 불을 끄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샤워실에 불을 끄고서 일단 중앙 현관 쪽으로 가보았다. 길을 맞아서 먹통이 되어 있는 아이폰을 다시 켜보기 위해 전원 스위치를 눌러보았지만 켜지지 않았다. 그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뭔가 안심이 되는 것인지 주위를 경계를 하며 천천히 계단 위로 올라가 보았다. 탁! 위에서 갑자기 불이 켜졌다. 저기 계세요? 혹시나 싶어 위쪽으로 말해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방금 스위치가 눌려지는 소리만 들렸고 그 이후로 아무런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해도 복도를 걷는 소리는 들려야 정상이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학교의 복도는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어 아무리 조심히 걸어도 소리가 꼭 나기 마련이었다. 저기요. 다시 한번 위층을 올려다보며 말해보았지만 빗소리 말고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2층으로 계속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2층에 올라와 보니 스위치는 오프가 되어 있었고 어째서인지 불이 켜져 있었다. 고장난 건가? 스위치를 다시금 온에서 오프로 바꿔보았다. 불이 제대로 꺼졌고 주위에는 칠흑으로 메워졌다. 진짜 뭐지? 번개 때문인가? 하지만 그런 의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금 스위치를 켜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1층에서 들려왔다. 어두움이 괜스레 더 무서워져 다시금 스위치를 켜고서 밑으로 내려갔다. 나무에서 나는 기분 나쁜 소리. 평소에도 싫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듣기 싫은 소리였다. 그런데 아까부터 뭔가 발밑에서 나야 할 소리가 먼 곳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뭐야? 순간 뒤에서 점점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니, 원래 서두르고 있었지만 더욱 빠르게 뛰어내려갔다. 으아. 쿵. 하지만 순간 발을 잘못 디뎌 그대로 미끄러져 계단을 굴러내려 버렸다. 커다란 소리가 났었지만 굴러버린 이후로 빗소리 말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끼익 아무도 없을 계단에서 여전히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불빛 때문인지 소리는 계단에서부터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그 상태로 정신을 잃었다. 이봐 학생. 괜찮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비 아저씨가 눈앞에 있었다. 현관에 누운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건지 상당히 몸이 차가웠다. 사람을 봤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탓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구른 탓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주위에서 물어보았지만 나는 대답해 줄 수 없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계단이 오래되어 목재로 된 부분이 뒤틀려 있었다고 한다. 내가 넘어진 이유도 그런 것을 밟아 구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본 계단은 들어져 있지 않았었다. 그리고 들어졌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니 그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계단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발소리. 아주 어릴 때 이사 후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다. 집안 사정이 나빠져 싼 집으로 옮긴 게 화근이었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갑자기 헤어진 어린 날의 스트레스였는지 가위가 눌릴 때마다 그것은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옛날 여느 집이든 있었던 노란 깃깔을 띠는 그 장판. 그 장판을 쩍 소리와 함께 온 집안 걷는 그것. 그것이 나타나면 나는 항상 눈을 꼭 감고 그것이 나를 못 보고 지나치길 기다렸다. 아니, 나를 그냥 없는 사람인 셈 쳤으면 했다. 거실과 방 하나, 화장실까지 거쳐 그것은 꼭 마지막에 내가 머물던 방으로 들어왔다. 내 방에 들어오면 나는 그것이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 20초를 마음속으로 거꾸로 셌다. 내 방을 여기저기를 아주 천천히 걷던 그것은 시간이 되면 나를 지나치고 다시 거실을 배회하다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러면 나는 가위에서 풀려 겁에 질린 눈을 뜰 수 있었다. 눈을 꼭 감은 탓인지 어릴 적 나는 그것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다시 집안 사정이 괜찮아져 원래의 동네로 이사를 한 후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 후 성인이 된 나는 취업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했었다. 사회초년생, 처음 입사한 회사. 할 줄 몰라도 호기롭게 뭐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방팔방 배우고 습득하는 단계를 거쳐 내게 주어진 업무에 치여 선배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시기였다. 회사는 첫 이미지와 다르게 열정을 페이로 야근은 당연시하게 여기는 회사였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밤마다 가위에 눌렸었고 어느 날 그것은 다시 나타났다. 상사에게 혼나고 불필요한 야근까지 하여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날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어김없이 가위 눌린 내게 다시 나타났고 나는 어릴 때와 달리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어릴 때에는 내 주변을 걸어 다닐 뿐 나에게 해를 끼친다던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이번에 다르게 반응했다. 거실에서 나타나 어릴 때와 같이 안방, 작은 방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 방문 앞에 멈춰 섰다. 이상함을 느낀 것도 잠시. 나는 바로 눈을 꼭 감았다. 내가 느끼기엔 그것은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오래 멈춰 서 있었다. 갔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끼익 방문의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것은 내 방 안을 여느 때처럼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 장판 바닥에서만 들렸었던 저 소리가 갑자기 다시 나기 시작했다. 뭔가 끈적한 것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마치 종이에 베어 피가 나는 손가락을 모른 채 나중에 종이에서 손을 뗄 때 그 느낌. 그 느낌이 소리로 들린다면 이런 소리였을 것 같았다. 눈을 더 꼭 감고 어릴 때처럼 쩍 가는 그 소리에 맞춰 숫자를 세며 그것이 나가길 기다렸다. 14, 12, 8, 5, 1.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다시 나갔고 나는 안심하며 눈을 떴다. 근데 이상하게 가위가 풀리지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꽉 조이는 느낌이었다. 그것의 소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상으로 내 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것 같았다. 끼익. 부엌에 있는 어느 서랍을 여는 소리로 들렸었다. 부엌에서 무엇을 챙긴 그것은 다시 내 방으로 다가왔고 나는 더욱 커진 두려움 때문에 눈을 꼭 감고 다시 시간을 세기 시작했다. 14, 12, 8, 5, 1. 시간을 다 셌을 때 그것은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내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나를 지그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금 숫자를 거꾸로 세며 어릴 때처럼 빨리 가위가 풀리고 그것이 사라지길 빌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갔을까 하는 마음에 살며시 실눈을 떴을 때 쩌적쩌적. 그것이 나를 보며 미친 듯이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했다. 이미 떠진 눈은 감을 수가 없었다. 그저 TV에서 어린아이가 신나서 날뛰는 모습처럼 눈을 위로 치켜튼 채 날뛰고 있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을 때 나는 떠진 내 눈을 그것이 보지 않기를 빌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눈을 내리깔며 내 눈과 마주쳤고
나는 기절해버렸었다. 그 후 난 다시는 그것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잠을 자기 어려운 날엔 아예 밤을 새우며 하루를 보내게 됐고 결국엔 몸이 상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가끔씩 가위에 눌릴 때 나는 항상 눈을 꼭 감고 절대 뜨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가만히 지켜보며 눈을 뜨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의 기억. 옛날 어린 시절 내가 다녔던 학교에 약간 모자란 형이 한 명 있었다. 나보다 2살이 많았던 그 형은 늘 침을 흘리고 다니며 반곱슬 머리가 떡진 채 붉은 입술에는 항상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일을 목격하기 전엔 그 피라는 게 어려서인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이 농촌이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는 늘 자신의 몸이었기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나 싶다. 더군다나 그 형은 말을 잘 못했다. 더듬거리면서 한마디씩 말을 꺼내긴 했는데 그 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라 그 강촌시골 분교 선생에게도 무시를 당하고는 했었다. 하물며 지나가는 5살 꼬맹이도 그 형을 보고 무시를 했는데 더 말이 필요하겠나. 무더운 여름날 하루는 내가 숲으로 바람을 쐬러 갔었다. 숲속 그늘 속을 걷거나 바위 위에서 낮잠을 즐기는 게 그 당시 내 취미였던지라 방학 때엔 항상 숲속에 머물며 지냈었다. 나아가 한겨울에도 숲속에 있고 싶어. 큰 바위 밑에 몇 달간 공을 들여 굴을 파고 아지트를 만들었던 나였으니 말 다했다. 항상 오르던 그 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바위에 올라나는 잠을 자고 있었고 해질 무렵이 되거나 해가 떨어져서야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지금도 미스터리라는 단어로 남겨져 있는 내 머릿속 그날의 기억을 얻게 되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어 가는 걸 본 나는 몸을 일으켜 대충 옷을 털고 바위 아래로 내려왔다.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난지라 보중을 할머니가 떠올라 핑곗거리를 생각하며 숲을 걷고 있었다. 시끄럽게 우러대는 벌레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그리고 그 소리 틈을 타고 뭔가 찍찍 쩝쩝대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는데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라 호기심이 일었다. 그리고 호기심은 호승심을 낳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겠다는 충족욕을 일으켰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었던 게 아마 30분 남짓이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나무라 부르던 가지가 축 늘어지고 곳곳에 오색띠가 메어져 있는 나무 밑에서 그 형을 보았다. 그 바보 형. 다행히 불을 밝히고 있는 낡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내 플래시의 빛은 눈에 띄지 않았고 숲풀 속에 숨어 모든 걸 볼 수 있었다. 뭔가를 질척거려가며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형은 주위를 두리번거려가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대고 있었다. 어려서인지 무섭다거나 위화감은 들지 않았다. 다만 호기심이 더더욱 치밀어 올라 그 형이 먹고 있던 것에 눈을 집중했다. 하지만 나무 줄기가 만들어낸 그림자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옆으로 한 걸음 발을 옮기는 순간 발 아래 장가지를 밟고 말았다. 놀란 나는 그 형이 있던 곳으로 눈을 돌렸고 순간 늑대 울음소리와 비슷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 형이었다. 다행히 나를 눈치채진 못한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을 마주한 그 형의 입과 손에는 피가 흥건했었고 무언가의 뼈 같은 게 왼손에 들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더욱 놀란 건 그것이 아니었다. 이의 울음소리.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였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소리의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산에 사는 산짐승의 소리라 치부했었기에 나를 포함해 마을 사람들은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었다. 허나 진실은 이것이었다. 바로 이 형이었다. 움직이기 시작한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고 나는 몸을 숨겨 더더욱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본 그 형은 2발로 걷고 있었고 손이나 몸에 피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고 다만 입가에 피는 늘 보던 것과 똑같았다. 생각해보니 굵은 입술에 묻어져 있는 그 피는 절대 굳거나 흐려지지 않았었다. 학교를 마치고 향한 곳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던 귀신나무. 어제 그 장소. 그 형이 뭔가를 먹던 곳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분명히 그의 손과 입에 낭자한 그것은 피였다. 만약 이곳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주위에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나 그곳 근처에 숨어 그 형의 모든 걸 목격했고 눈에 담았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동네 바보로 변하는 그를 보았고 그곳 근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믿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어린 날에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괴물의 그것이었다. 증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진실. 그 어린 나이에 증명이라는 말을 머리에 새길 정도로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꿈속에서도 보이는, 매일 밤 내가 목격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밝힐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실행치 못한 것은 지금도 무엇 때문이었는지 나조차도 궁금하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울고불고 떼를 써 마을 어른들과 함께 목격했다면 분명 마을 어른들은 그 현장을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그의 정치와 그가 먹고 있던 그것도 그 일을 목격하고 있은 지 거진 1년이 지났다. 나는 개울가에 앉아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고 한창 가재를 잡아 집게다리를 잘라내려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살던 동생 하나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건넸다. 경구형 죽었대. 어른들 말로는 오늘 아침에 마을 저수지 물에 빠져 죽었다던데 라고 말했다. 어린 나이라면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줄을 모른다. 하다못해 자신의 가족이 죽는 일이 있어도 말이다. 그저 한번 울기만 할 뿐이지. 허나 그때 나는 왜 죽었을까? 나 말고도 누군가가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다. 그가 죽고 난 후 나는 몇 번 그 나무 아래로 찾아갔다. 하지만 반기는 것은 스산하게 부는 바람과 그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귀신 나무의 밧줄과 이파리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우두커니 비추고 있는 가로등은 언제부터인가 불이 간당간당하더니 한 번씩 꺼질 때도 있었고 그 형이 죽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나는 가정 형편탓에 산청으로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며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기억 속에 모든 걸 담아둔 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그날의 일이 분명한 진실이라 당당히 밝힐 수 있다. 거제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으며 나만이 아니 일부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 이상한 이야기. 나는 지금 그 20여 년 전의 일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떠올라. 그 마을, 내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거제도에 내가 살았던 그 옥산 마을에서 그리고 그를 목격했던 그 나무 아래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진정 부정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자리에 그 가로등, 불빛이 아직도 간당간당 불을 깜박이고 있다는 그것이다. 5번째 이야기, 시골 동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있던 일이다. 내가 살던 동네는 시골 동네였다. 흔히 말하는 시내나 읍내는커녕 사람 하나 안 지나가는 작은 산골. 읍내까지는 무려 차로 1시간이 걸렸다. 마을 뒤쪽의 산을 넘어가면 능선을 따라 심어진 감자밭이 있었다. 그 감자밭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는 했다. 감자밭 끝에 집이 저승으로 가는 길이다. 사람을 벌주기 위해 감자로 심어 감자에 가둬버린다. 이 감자밭의 주인은 저승사자다 등등. 그러나 확실한 건 그 감자밭을 가꾸는 사람도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본 적 없다는 것이다. 더 미스터리한 건 그럼에도 매년 감자들은 잘만 자라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다. 나는 궁금했다. 출입 금지라 적혀있는 판이 붙어있는 성벽 뒤에 그 농장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왜 감자들은 잘만 자라고 어디로 사라지고 어느 날 또다시 생기는지. 그래서 일단 무작정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 넓은 밭에 문 하나 없겠냐며 한 바퀴를 다 돌았지만 문은 보이지 않았다. 밭 끝에 있는 다 무너져가는 집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곳으로 가기에는 길이 너무 험해 보였다. 결국 나는 성벽을 넘기로 했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그 밭에 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성벽을 넘자 안 그래도 넓어 보였던 밭이 더 넓어 보였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줄어들어 그런지 더 넓어 보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밭을 둘러보기로 했다. 밭을 돌아보면서 특이했던 점은 그 넓은 밭에 감자만 심어져 있다는 것. 줄기가 특이하게 사람의 팔처럼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4월 초쯤이었는데 감자들의 줄기는커녕 새싹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내가 밭을 다 둘러보고 슬슬 나가려는데 성벽이 그날따라 유독 높아진 기분이었다. 어쨌든 나가야 하니 성벽을 넘으려 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몸이 작아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감자에 갇혀가고 있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가 마치 뱃속의 태아처럼 점점 몸쪽으로 접혀지고 이내 정말 감자 형태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난 내 의식이 멀쩡한 형태로 문방구 포켓볼에 갇힌 것 마냥 있어야 했다. 거의 반나절 동안. 순간 땅이 나를, 아니 이 감자를 끌어들이는 느낌이 났다. 땅으로 끌려간 이 감자는 잠시 뒷땅에 내 다리로 뿌리를 내렸다. 지금 해보면 정말 아프겠지만 갑작스러운 상황들에 나는 한동안 벌벌 떨고만 있었다. 소문이 진짜였나? 난 그저 이 밭이 궁금했을 뿐인데 들어오지 말걸. 어른들은 내가 이 밭에 들어온 걸 아실까? 거의 반나절을 밭을 돌아다녀서 그런지 졸렸던 나는 두려움도 잠시 잠에 들었다. 내가 깬 건 내 팔이 줄기처럼 땅 위로 뻗어나간 후였다. 그리고 난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이었다. 이건 분명 사람 발소리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구해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쳤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팔과 다리의 고통을 견디며 버티고 있었다. 그 후 새밤이 지나고 내가 감자가 된 지 5번째 날이었다. 슬슬 배고프고 목마를 법도 한데 내가 잠자는 사이에 물이라도 주는지 딱히 그런 것은 없었다. 고통은 여전했으나 슬슬 익숙해졌고 점차 모든 욕구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에도 사람인 것 같았다. 이번이 지나면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다는 직감이 왔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구해달라고 소리쳤다. 이번에도 못 들은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온몸을 흔들어 보기로 했다. 내가 하려 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그거라도 해보기로 했다. 그 인기척이 내 앞으로 왔다. 그때 그 인기척이 말했다. 뭐야, 얘는 왜 여기 있지? 남자 목소리였다. 그는 어딘가로 가더니 잠시 후 땅이 파지는 느낌이 나면서 한 사람이 나를 들어 올렸다. 그와 동시에 내 몸이 다시 사람처럼 돌아오고 있었다.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다행이라는 감정, 아니 생각 외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저 나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갔다. 집안은 깨끗했다. 그는 날 놔두고 잠시 어딜 나가더니 곧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니? 내가 대답했다. 저 산 너머에서요.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빠진 듯 있더니 다시 나갔다. 그러고는 차를 가져왔다. 그가 마시라고 하자 나는 그를 살짝 보며 일단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점차 사라져가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한참을 울었다. 그와 동시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그걸 알았다는 듯이 밥을 주었다. 정말 살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다. 밥을 먹고 나니 졸려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일어났을 때 옆엔 아무도 없었다. 밖에 나가보니 갓을 쓴 한 사람과 그 남자가 있었다.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내용이 궁금했던 나는 몰래 엿들었다. 그럼 저 애가 왜 거기 있던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애는 어떻게 하래?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직접 결정하시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 갑니다. 야,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갓을 쓴 사람이 대문을 열고 나갔다. 그 남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져버린 듯 했다. 그 남자가 돌아오려 하자 나는 얼른 내가 자던 곳으로 들어가 다시 자는 척을 했다. 그 남자는 내가 엿들은 것을 모르는 듯 했다. 곧 그는 주방으로 가 밥을 차리는 것 같았다. 그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난 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왜 감자가 되었고, 그는 누구이고, 갓을 쓴 사람은 또 누구인지, 무엇보다 내가 그 밭에 들어간 지 엿새나 지났으니 가족들이 걱정하시고도 남았을 것이기에 난 돌아가야 했다.
나는 그 남자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 집을 다 둘러보고 밭을 돌아보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그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별로 내키진 않지만 그냥 나가기로 하고 대문을 열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물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편에 뭐가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상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인가? 순간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렇게 잠이 올 리가 없는데 이상했다. 눈을 감기 전 앞에 그 남자가 보였다. 어서 그 남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잠이 들고 말았다. 꿈에서 당시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던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지만 할아버지는 말을 하시기는커녕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앞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눈부셔서 그곳으로 가기 싫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꽉 잡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빛이 나는 곳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영태야, 앞으로는 이 밭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살아야 한다. 알지? 그러고는 한 초가에서 잠이 깼다. 방에서 나와보니 내가 전날까지 있었던 곳이었다. 집을 나와보니 그 초가는 소문의 저승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는 소문의 그 집이었다. 대문을 열어보니 소리가 좀 심할 뿐 그냥 잘 열렸다. 해가 슬슬 지고 있었다. 나는 상황 파악을 할 틈도 없이 서둘러 산을 내려가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막 어디를 가려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를 보고는 울면서 껴안았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안다는 듯 나를 안아주셨다. 그날은 4월 10일 할아버지의 기일이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 병원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꿈에 길을 가다가 끼고 있던 옷 반지가 떨어져 잃어버렸는데 할아버지가 나와서는 나와 내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하며 옷 반지를 찾아주셨다고 한다.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셨다고 믿고 있다. 다만 왜 난 그곳에 이래나 있던 것처럼 느꼈음에도 밖에서는 반나절도 안 지났는지 내가 왜 갑자기 감자가 되었는지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다. 그 집의 문이 열리는지 궁금해 다시 가보려 했으나 그 밭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있었기에 그 후 한 번도 그 산을 오른 적이 없었다. 아마 당분간은 그 남자를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싶다. 6번째 이야기. 귀신을 털어내는 행동 지침. 1.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어깨를 털어야 한다. 귀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몸에부터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2. 갑자기 필요 없는 어떤 물건이 이상할 정도로 갖고 싶다면 집에 급히 돌아가라.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이 너를 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3.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말이 없다면 대답 없이 빨리 끊어라.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 집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4. 스산한 느낌이 들면 주변을 밝게 해라. 늘 주변이 어둡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빙의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가 센 사람은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도 빙의 된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5. 입에 들어간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입에 잘린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면 조심해라. 잠시 생각해봐라. 며칠 전 상갓집이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은 없는지. 6. 같은 책상 자리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 해로운 존재가 다가와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찾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7. TV를 보다가 새벽에 공중파 TV 애국가가 끝나고 나오는 이 신호음을 오래 듣지 마라. 갑자기 귀가 멍하다면 누군가 양쪽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8.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해라. 무언가가 숨통을 죄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9. 편두통이 이상할 정도로 심하면 흰 끈으로 머리를 꽉 묶어라. 갑자기 편안해진다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잠자는 장소를 옮겨서 TV에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틀어놔라. 심심한 귀신이 밤마다 사람 몸을 잡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 꿈속에 귀신이 나타난다면 잠이 깨기 전 귀신이 오라는 것을 주어라. 물론 본인의 영혼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합니다. 12. 잘 때만큼은 덥고 습한 공간을 만들지 마라.
더워서 뒤척인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귀신이 활동하기엔 최적의 장소여서 귀신이 누군가와 놀기 위해 사람을 건드려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가위를 눌리는 상황의 정면을 보았을 때 몸은 움직이고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재빨리 몸의 경직을 풀어라. 눈을 감으면 가위를 눌리는 것은 꿈이지만 눈을 뜨고 눌리는 가위는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14. 커튼을 쓸모없이 길게 내리지 마라. 그 아래에서 귀신이 당신을 지켜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5. 전신 거울을 돌려놓지 않는다. 거울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안에서 아까 입력되었던 내 영혼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6.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옆으로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영혼, 그림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한마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다고 혹시라서 몸에 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17. 버려지거나 오래된 달마도는 집에 걸어놓지 않는다. 행운이 떨어져서 역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8. 피가 날 정도로 배인 상처가 생기면 받아놓은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향은 물과 만나면 멀리 퍼지는 습성이 있어서 피를 원하는 귀신이 어디선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빨리 아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9. 일부러 어두운 곳을 찾지 않는다. 귀신이 일부러 찾아온 것을 알면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20. 잘 때 의자를 빼놓고 자지 마라. 잘 때 귀신이 의자 위에서 쳐다본다고 합니다. 21. 잘 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지 않는다.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2.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면 죽습니다. 23. 냉장고와 장롱 위를 비우지 마라. 귀신이나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기 위해 그 틈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24. 문지방을 밟지 마라. 지방령이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5. 잠이 문득 깨면 옆을 돌아보지 마라. 귀신이 쳐다보고 있고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26. 장롱을 열어놓지 마라. 귀신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7. 밤에 불을 끄고 방 모서리 4개를 보지 마라. 그중 한 모서리에서 누군가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28.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하나 더 두지 마라. 저승사자들이 잠시 쉬기 위해 비워져 있는 자리에 누워서 쉬었다 간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산부인과. 집이 인천이라 막차 시간이 아슬아슬하거나 회식하거나 늦게 일을 끝나면 근처 사우나 가서 주로 잤습니다. 가볍게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니 시간이 늦었고 당시 월급 100만원으로는 사우나 몇 번 가면 금세 돈이 바닥이라 그날은 오너에게 허락받고 직원들의 간이 휴게실에서 잤습니다. 건물 평수는 작은데 층고는 높아서 주방 내복 층으로 가니 휴게실 겸 내 거를 만들어 쉬고는 했는데 그 높이가 딱 쭈그리고 앉으면 천장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휴게 시간에 쓰는 라꾸라꾸 침대를 펼치면 딱 천장과 20여 센티 정도 밖에 차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맥주만 한 잔만 했더니 덜 먹어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뒤척이다가 겨우 자정 넘어서 잠들었는데 1시간 정도 잤나? 어디서 시끄럽게 자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새벽이면 고요해지고 가끔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말고는 적막한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2층이나 위에 있을 산부인과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까? 응애 꿈이겠지 꿈이겠지 하며 잠결에 생각하며 뒤척였죠. 분명 맥주 한 잔밖에 안 먹었으니 취할 리는 만무하고 응애 바로 근처에서 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인가? 라꾸라꾸 침대 잠자리가 불편해서 악몽을 꾸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도저히 계속 꾸고 있을 순 없겠다 싶어서 눈을 뜬 순간 딱 눈을 뜬 천장에서 검붉은 피떡이 된 아기가 천장벽을 뚫고 내려오더군요. 천천히 내 몸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의 아기라면 아등바등거리며 귀여운 몸짓이었겠지만 검붉은 피색이 범벅된 얼굴과 피떡이 된 듯한 뭉친 머리카락 등을 한 모양새로 아등바등거리며 천장에서 내려오면서 제 몸을 관통해 아래로 내려가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닿고 내려갈 때 그 음산한 기분과 울음소리에 꼼짝 않고 있다가 그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진 순간 불이 나게 튀어나와 문을 잡고 도망갔죠. 그 이후에 사장님 어머님과 무당이 밥 먹으러 왔다가
왜 이런 불길한 곳에 식당을 차렸냐고 여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돼지머리 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지내고 곳곳에 부적을 몇 개 붙인 이후로는 그 음산한 기분은 없어진 듯 했지만 끝내 1년을 채우고 망했고 건물주는 소송과 건축비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 행사 등 이것저것 이후로 경매 처리된 듯합니다. 저승은 땅에 있는 걸까요? 하필 제가 자던 자리가 유산이나 기타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저승으로 가던 길이었을까요? 가끔씩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눈을 뜨고 천장이 바로 보이는 그 거리에 피 범벅된 아기가 아등바등거리면서 달려드는 기억.